9월 수필가님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만나뵈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글을 썼는데 한 번도 무슨 공모전이나 뭐 신춘문예나 이런 데서 뭐 절차를 거쳐가지고 문단에 들어오지를 못한 아주 신출내기입니다. 그냥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나중에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박미영 선생이 저한테 말씀을 주시기를 최근에 썼던 책이 고라파의 인상파 화가들의 연인들 그런 제목으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거기에는 인상파 화가들의 사생활과 연애했던 기록 이런 것들이 한 48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강의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데 그 48명에 대한 48명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습니다. 책은 이겁니다. 한번 저쪽에서 쭉 한번 돌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자, 뭐 날은 춥고 어제 축구 잘 보셨죠? 네. 조금 이겼으면 좋았을 텐데, 예. 아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84년도부터 글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옳은 글을 하나도 못 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향, 무슨 가족 이런 얘기, 여러분들이 맹 써왔던 그런 얘기를 저도 썼는데 그걸 쓰다가 보니 이 수필이라는 장르가 시하고 소설하고 쓰는 분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고 형편없는 취급을 받고 있어가지고 저도 굉장히 기분 나쁘고 싫어졌어요. 그래서 이럴 바에야 이렇게 교훈적이고 남들 뭔가 좀 그 가르치는 그런 수필을 쓰지 말고 내대로 독자적인 글을 한번 써보자 싶어가지고 생각하던 중에 옛날에 1300년대에 영국의 제프리 초스라는 사람이 캔터베리 이야기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는요, 캔터베리 이야기라는 게 어느 길을 정해가지고 여행을 가면서 여러 사람을 같이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의사도 있고 신부님도 계시고 수녀 원장도 계시고 뭐 면죄부를 파는 안내인도 계시고 이런데 그 사람들 얘기를 하나하나 했는데 그 읽어보면은 굉장히 재미없는, 성경보다도 더 재미없는 이 얘기들을 써놨더라고요. 캔터베리 이 얘기가. 그래서 나는 그랬어서는 안 되겠다. 좀 더 재밌는 책을 써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작한 게 사실은 일찍부터 하나의 테마를 잡아가지고 글을 쓰긴 썼는데 그 테마 속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테마를 하나 정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글을 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글을 쓰고 있고 지금도 쓰고 있고 어제도 썼고 내일도 또 쓰고 그럴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 글 쓰는 모임에 가보면은요, 글은 첫째가 재미있게 써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재미 속에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거를 읽고 나면은 감동적이어서 눈물이 찔끔찔끔 나올 정도로 그렇게 글을 쓰면 좋은데 이 세상 살면서 감동적인 글을 쓰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한 편의 글도 감동스러운 글을 쓰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라파의 그 인상파 화가들의 이야기를 48편을 썼는데 작년 1월 달부터 썼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48명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은데
그 사람들의 그림 얘기는 미술 평론가들이 다 이 얘기 다 했어요. 그거는 필요가 없고 그냥 재미로 그 사람들이 연애하고 우애 지냈고 오입한 얘기 이런 거를 어물러 가지고 제가 책을 한 권 냈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재미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고라파 화가들이 어떤 삶을 살았으며 어떤 여자를 데리고 놀았는지를 미술 관계 이 얘기가 아니고 미술 화가들에 대한 잡집했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재미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듣지. 안 그러면 자거든요. 자, 마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네 크면은 뭐 떠오르는 거 있죠? 풀밭 위에 점심 식사. 그것도 벨가벗은 여자가 뭐 우물가 강가 비슷한 데서 엎드려 가지고 뭐 뒤물을 하는지 뭐 그런 포즈를 잡고 있고 앞에 수염난 남자 둘이가 여자 하나를 데리고 뭘 얘기하는 그 그림인데 그게 참 멋쟁이 그림이고 아주 명작입니다. 그래서 그 명작을 그린 마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마누라가 3살 위의 마누라인데 그 마누라가 피아노 선생이었어요. 근데 그 피아노 선생이 마네한테 시집 오기 전에 마네 아버지가 판사였는데 판사하고부터가 아기를 하나 낳았어요. 그 아기를 데리고 시집을 왔어요. 마네 아버지가. 그래서 마네는 아버지가 데리고 놀던 여자를 자기가 아내로 데리고 살면서도 내가 그 아내한테 잘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보듬어주고 잘하고 그 아기도 참 잘 키웠는데 다만 한 가지 그 마누라한테 내가 조금 잡지를 하더라도 당신이 용서 좀 해라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어요. 결혼 생활을. 그런데 이 마네도 역시 모리조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을 애인으로 두고 그 애인을 띄어보내기가 싫어가지고 자기 남동생이 조금 얼빵한 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얼빵한 놈한테 시집을 보내가지고 평생을 지그거지 데리고 놀았어요. 마네가. 근데 그림도 훌륭하지만은 그 했던 솜씨도 굉장히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심리학을 연구했던 칼 융이라든지 프로이드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도대체 이런 집안을 뭐라고 이 얘기를 하느냐 하니까 그 심리학자들이 그 집은 콩가루 집안이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은 콘 파우더 패밀리 신드롬이라고 콩가루 집안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마네고 이런 콩가루 집안의 사람들이 브라파 화가들한테는 굉장히 많습니다. 모네도 그렇고. 그래서 얼빵한 동생은 형이 지 마누라 데리고 자는지 안 자는지도 잘 모르는 놈이라 가지고 그냥 지냈는데 나중에는 맨날 그런 짓만 하고 다니기만 해도 매독에 걸려. 그때 이 19세기 이럴 때는 그 불란서가 어디고 매독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래서 매독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하늘나라 올라갈 때쯤 왼쪽 다리를 절단하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래 이제 그런 아주 재미있게 살다가 보니까 그림 속에서도 재미를 붙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우리 2017년에 국회의원 회관에서 문재인이라는 사람하고 표창원이라는 사람하고가 그림을 하나 들고 하고 악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올랭피아라는 작품인데
그 침대에 누운 여자의 본 이름은 프랑스에서 살았던 본 이름은 빅토르 메랑이라는 여자였는데 그 얼굴에 드러내고 박근혜를 침대 위에 올려놓고 그 시중드는 시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최순실을 검은칠을 해가지고 올렸던 거긴데 그 그림 이름이 더러운 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국의 대통령이 그런 잡스럽고 추악한 그런 그림을 새로 바꿔가지고 그것을 앞에서 악수하고 표창호이라는 놈은 뭐 또 그 시중이나 들고 이래가지고 그 했는데 그건 그렇고 지나가고 세월이 갔는데 그 그림이 나중에는 이제 올림피아라는 진짜 그림은 루브르 박물관에 있다가 지금은 옮겼습니다. 오르세 미술관이라는 데로 옮겼는데 그 빅토린 미랑이라는 여자는 지금도 오르세 미술관에서 발가벗고 누워가지고 그 찾아오는 손님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그래 맞이합니다. 자, 그래서 다리 하나 끊고 하늘나라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 했는가 하면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할짓 몽할짓 다 하고 오니라고 수고했다. 응? 그래서 저쪽 가가지고 너가 아버지도 만나보고 너가 동생도 만나보고 한번 해봐라. 그렇다고 치웠대요. 자, 그 다음에는 모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네보다 한 8년 뒤떨어지는 사람인데 그분도 마네의 플라디오의 점심 식사라는 그림을 보고 그게 너무너무 좋아가 자기도 그보다 훨씬 더 크게 풀바디오의 식사를 그렸는데 이미 보라파의 많은 그림 애호가들은 마네의 취해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대접을 잘 안 해줘가지고 별로 인기가 없었답니다. 근데 모네 이 친구도 뭐 노는 데는 한가락 하는데 모네도 어느 그 화랑에 놀러를 갔는데 한날은 그 화랑의 주인이 굉장히 이쁜 여자를 모델이라 하면 데리고 왔는데 그 옆치기 해가지고 그걸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카미유입니다. 카미유. 그런데 그 모네도 그렇고 마네도 그렇고 옛날 프랑스 사람들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렇게 풍족하지를 못해가지고 모네도 어려울 적마다 그 프랑스 옆에 백화점을 하는 사람에게 많은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여자가 알을 5이나 낳는 여자인데 이름은 알리스입니다. 그런데 모네도 잡지린 하고 댕기니까 영 안 좋은데 마누라가 그 까미유라는 마누라가 자궁암에 걸려가지고 영 31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그 자기 방에 이제 모네는 잘 찾아오지도 안 하고 그 혼자 누워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백화점이 부도가 나고 남자는 어디 내빼버리고 없고 그 여자의 아이들 6하고 데리고 이 모네 집으로 와가 삽니다. 근데 마누라는 옆방에서 아프고 있는데 지는 그 옆방에 붙어가지고 사랑놀이 벌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하는 얘기가 그 오디슈의 마누라를 내가 좀 범한 거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라면 한 젓가락을 먹은 거와 같이 그냥 잡질이었지 그거는 진실로 사랑했던 일은 아니다. 그래서
옛날에 자기 까미유하고 좋았을 때 파라솔을 든 여인 크면서 어느 언덕에가 그림을 그렸는데 굉장히 이쁘고 날씬하고 그림도 좋아요. 근데 그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기 위해 가지고 그 알리스의 딸이 이름이 수잔이었는데 수잔을 데리고 그 언덕에 가가지고 꽃 같은 파라솔을 쓰게 하고 그렸는데 그 그림이 옛날에 까미유를 그렸던 그런 그림의 모습은 안 나오더라. 그래서 실패를 하고 돌아왔는데 역시 낯선 사람이지만 또 한 집에 살면 정이 드는 모양이에요. 근데 모네의 아들과 그 들어온 알리스의 딸하고가 서로 좋아가지고 한 집에 살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인 장모가 엄마 아버지가 돼버렸어. 그래서 천당에 올라간 까미유가 이 세상을 촥 내려보니까 참 세상 참 더럽구나 그래 싶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까미유는 저승에 올라가서도 항상 남편의 외도에 아주 실망을 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살았는 모양입니다. 자, 모딜리안이라는 그 화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사람 목을 길게 그리고 초창기에는 눈동자를 안 그리고 그냥 그렸어요. 근데 그 모딜리아니가 얼굴 길게 그리는 그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려가지고 그거는 모딜리아니는 인물화를 전문으로 했는데 인물화만 거의 한 390점 그렸나? 근데 풍경화는 단 5개밖에 안 그렸어요. 근데 그 모딜리아니는 파리 화단에서 최고 미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술 마시고 댕기다가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걸렸는데 그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 중독만 걸렸으면 그래도 좀 괜찮을 건데 결핵까지 걸려가지고 그래서 고생을 했는데 이 모딜리아는 36살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아내가 모델이었는데 아내가 잔 에비테른이라는 22살 먹는 여자인데 이미 아기를 하나 놓고 두 번째 아기를 임신해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고 나니까 남편도 뭐 옳은 결혼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살았는데 그래서 남편이 죽고 나니까 그 남편을 끌어안고 밤새도록 하다가 새벽에 자기 친정으로 갔어요. 친정은 좀 잘 살았어요. 그 친정 6층 아파트에서 아기도 뱃속에 있는데도 내려 떨어져 가지고 22살에 이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딸의 그 에비테르의 아버지 되는 친구는 자기 아들이 저 둘이가 그렇게 사랑하고 좋았는데 아버지 둘이 무덤을 같이 해가지고 그래 합장을 우리가 해줍시다 하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 하더니만 하도 예원을 해서 하니까 10년 후에 합장을 해가지고 라세즈라는 묘원에 둘을 합장을 했어요. 10년 만에 했는데 그 라세즈 묘원은 그 둘을 합장하고 난 뒤에 파리에 엄청난 유명한 관광지가 돼 가지고 요새도 지금까지 생화가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찾아온답니다. 그래서 하늘에 별은 때로는 운석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냥 붙어 있기도 하지만도 천재들은
진짜 천재들은 하늘에 올라가 별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천재들이 올라가지고 밤하늘을 아름답게 치장을 한 결과 밤하늘은 더욱 아름다워지고 은하는 보다 더 찬란해진다라는 이 얘기가 프랑스에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천재들은요 굉장히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죽어요.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얼마나 많은 천재들이 일찍 죽었는가를 한번 기록을 한번 해봤어요. 자, 제임스 딘은 24살에 죽었어요. 이상, 우리 시인 이상은 27세. 또 여러분 내 마지막에 가면 박인환이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러는데 박인환이는 29세에 죽었고 여러분들 다 읽어봤던 전혜린이는 31살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뭐 모차르트는 35, 슈베르트는 31, 반고호는 38. 그 다음에 이따도 나오겠지만 에곤 실레라는 클림트, 근데 오스트리아 가면은 키스라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보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에곤 실레는 클림트의 제자였는데 그는 28살에 죽었는데 에곤 실레의 아들하고 그 가족들이 스페인 독감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한목에 3일 간격으로 죽었는가 그랬어요. 그래서 천재가 되면은 너무 일찍 죽으니까 여러분 천재가 안 돼가지고 어느 정도 나이 들어가기까지 오셨으니까 참 다행입니다. 지금은 저는 작년에 그 글을 쓰면서 피카소에 대해서는 좀 쓰기가 싫었어요, 내가. 그래서 안 쓰려고 하다가 제일 그 마지막에 피카소에 대해서 썼는데 이 세상에 잡놈 중에 최고 잡놈이 피카소입니다. 피카소가 그 많은 여자를 데려 놀았는데 근데 그냥 보통 놀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한 메모를 하나 해봤어요. 20대 초반에 지 친구가 사랑하는 창녀를 안고 죽어버렸어요. 그거를 보고 너무 슬퍼가지고 나는 나중에 커가지고 절대로 나쁜 짓은 안 해야 되겠다고 맹세했는데 그 친구보다 더 나쁜 놈이 됐어요. 그런데 23살 때 첫 여인인 올리비에라는 여자와 동갑내기인데 8년을 동거를 했어요. 그런데 동거를 하면서 그 동거녀의 친구 에바라는 여자를 또 사랑을 해가지고 그 동거녀는 가출을 해버렸어. 그런데 동거녀는 3년 만에 죽었어. 혈액으로. 그런데 이 피카소라는 놈은 폐결핵에 걸려가 앓고 있는 그 동거녀를 병상에 두고 내빼버렸어요. 지가 혈액이 옮을까 싶었어. 그리고 36살 때는 올가라는 러시아 발레리나를 또 꼬셔가지고 아들 피에르라는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피카소는 그때도 돈이 많았어요. 그림을 팔아가지고. 근데 잡지를 그렇게 하면서도 그림 그려가지고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그 데리고 살던 아들을 낳는 그 여자가 사치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혼을 하면서도 피카소가 이혼 도장을 안 찍어줬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안 찍어줬어요. 46살 때는 17살 소녀를 6개월쯤 쫓아다니다가 첫 아내가 살고 있는 뒷집에 가가지고 또 동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소녀가 임신을 하자 아내는 가출해버렸고 소녀는 아기를 안고 목매에 죽어버렸습니다. 52살 때 소녀와 동거 중에
그 스페인 내전을 그린 그 게르니카라는 작품이 그 피카소가 제일 유명한데 그 게르니카를 그려가지고 그 과정을 그리는 동안에 사진 작가 여자 사진 작가가 하나 와가지고 사진을 쭉 찍고 기록을 해 나갔어요. 그런데 또 그 사진 작가를 낚아 올려가지고 동거를 했는데 그 여자는 자살을 또 해버렸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그 여자가 죽을 때 피카소가 그린 자화상을 안고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좀처럼 그 잡지는 멈추지 않고 계속이 됐는데 61살 때 프랑스 소녀와 작업실에서 동거를 하다가 10년 동안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거녀는 친구가 바람 피우는 그 남자 피카소가 싫어가지고 미국으로 도망을 쳤는데 그 여자는 미국 가가지고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의사와 결혼을 해가지고 소송을 했어요. 피카소를. 그래서 유일하게 아기들을 피카소 호적에 올려가지고 재산을 농갈라 받아가지고 거부가 됐어요. 그 여자 참 잘했어요. 72살 때. 그 중간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것만 적어왔어요. 미국으로 간 친구 빈자리에 3년 동안 동거했는데 그 여자는 피카소가 그린 스케치를 20장쯤 이래 시세비가 챙겼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피카소하고 헤어지고 그 스케치 작품을 팔아가지고 25억 정도를 챙겼어요. 근데 72살 때는 이제 진짜로 나는 여기 이제 매달려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결심을 하고 27살 먹는 제클린 로커라는 여자를 만나 가지고 92살까지 살기는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참 이상해요. 이런 잡놈을 왜 92살까지 살리는지 난 그게 이상해. 하나님이 없지 싶어. 그런데 로커는요 피카소가 죽고 13년 뒤에 생일날 권총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카소하고 놀던 사람은 하도 행복하게 된 사람들이 아까 의사하고 결혼해가 백신 개발하는 그 양반만 옳기 좀 됐고 나머지 여자들은 전부 자살하이마 고통을 당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피카소의 아들도 약물 중독으로 죽고 손자도 엄독 자살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 게르니카라는 작품은 여러분들이 하도 이 얘기가 많아서 잘 아실 텐데 이 이란의 예술가가 뉴욕 박물관에 걸려가 있던 게르니카를 낚시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비싼 건데 그걸 낚시를 해가지고 모든 거짓말 죽이기라는 글을 썼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영어로는 kill lies all. 그러니까 like 이거는 이제 거짓말인데 모든 거짓말은 죽어야 된다. 그래서 낚시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 걸려가지고 이 양반이 법정에 서게 됐어요. 그래서 집행유예 5년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유명해져 가지고요. 이 사람은 미국 현대 미술가들을 상대하는 유명 화상의 그 이름 하나로 황칠했는 그 공 하나로 그렇게 유명 화상이 돼 가지고 돈도 많이 벌이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그림들을 훼손한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 일부는 뭐 손상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유리에만 했기 때문에 괜찮은 것도 있는데 클로드 모네의 모네의 근초점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근초더미가 전시되는 데 가가지고 으깬 감자 파이를 갖다가 던져가지고 그래는 또 친구도 있고, 방고호의 해바라기라는 작품을 또 토마토 수프를 쳐발라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거울 속의 비너스라는 큐피드가 들고 있는 거울을 보고 있는 그림인데, 이 사람도 이란 여성인데 그 그림이 위에 가지고 자기 손에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손도끼로 등 뒤에 난도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박물관에서 그거를 난도질을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원형으로 복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미술품을 참 그냥 눈으로 보고 즐겨야지 그 손찌검을 하고 뭐를 뿌리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도 들어 있어요. 그런데 넘어갑시다.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오스트리아 가면은 오스트리아에서 그 클림트의 그림을 굉장히 비싼 값으로 한 장을 샀는데, 그 한 장이 지금까지 그게 돈이 돼 가지고 오스트리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밀려 들어와 가지고 클림트의 그 키스를 보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클림트가 그린 이 금가루를 뿌린 그 황금색 문양과 장식한 그 키스라는 작품은 오스트리아뿐만 아니고 그 구라파의 많은 여인들이 그 키스의 주인공처럼 클림트한테 가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하고 그랬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가졌답니다. 그런데 클림트는 자기 모델로 청해가 들어오는 사람을 그냥 보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뭉뚱한 오뎅 같은 것 가지고 깊은데 사인을 하고 그래가 보냈는데, 나중에 법정에 써가지고 이 클림트한테 몸까지 준 여자들이 다 모델 출신들이에요. 14사람이 공동으로 소송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소송을 했는데 13사람은 다 지고 딱 한 사람만 살았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한테 전부 다 애기 하나를 데리고 왔어. 근데 그 당신이 데리고 온 그거는 옳게 됐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굉장한 돈을 버리고 나머지는 전부 빈 걸로 돌아섰대요. 그래서 몸을 주고 나더라도 돈이라도 좀 챙겨야 되지, 그냥 돌아서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다른 거는 그렇고, 근데 내 아는 어떤 문학회 여자분이 하는 사람이 오스트리아 갔다고 전화가 와. 그래 클림트 전시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봤대. 근데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사람이 많은 거 보지는 못하고 사람만 그저 바글바글 하는 거 그것만 보고 갔대. 근데 클림트의 아주 수제자가 에곤 실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에곤 실레가 최근에 보면 금년 3월이가 평창동의 어느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어요. 에곤 실레 작품 가지고. 근데 유화도 몇 점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스케치도 있었고 그랬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러 왔었어요. 그런데 이 에곤 실레라는 친구는 이 근친상간에 대한 그런 성향이 짙은 남자였어요. 그래서 14살 먹은 어린 여동생을 옷을 벗겨가지고 문을 딱 잠그고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아버지가 문을 부수고 들어와가지고 영 막 호통을 치고 그랬고, 한날은 여동생을 데리고 어디 놀러를 가버렸어. 그래서 어느 가까운 어디 기차를 타고 어디 가가지고 하루 저녁 자고 안 돌아왔어요. 근데 그 하루 저녁 자면서 무슨 짓을 했는지 그건 하나님도 잘 안 가르쳐 줬네. 근데 그 집 가문도 아까 얘기했던
콩가루 집안이야. 아버지도 매독에 걸려가지고 죽었고, 아들도 14살 때 매독으로 죽었고, 큰 누나도 매독으로 고생했고, 그 다음에 에곤 실레는 매독에 걸렸는지 어땠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에곤 실레도 근친 성향, 근친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을 사랑하는 그런 성품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에곤 실레가 자기 스승인 클림트한테 잘 보였기 때문에 클림트가 자기가 모델로 그리고 했던 그 검은 모델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여자를 에곤 실레에게 물려줬어요. 그래서 에곤 실레는 그 스승이 데리고 오던 여자를 받아가지고 살았는데, 그 스승이 보통 놈은 아니고 맛하고 간하고는 다 보고 능가주지 싶은데 그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에곤 실레도 나중에 23살이가 스페인 독감에 걸려가지고, 그때 스페인 독감이 너무 심해서 2,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실레 아내와 뱃속의 아기까지 다 죽고 3일 뒤에 에곤 실레도 독감으로 걸려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에곤 실레를 사랑했던 친구가 결혼해 주기를 원했지만은 에곤 실레가 결혼을 안 해줬어요. 안 해줘가지고 나중에 그 여인은 간호사가 돼가지고 어느 전쟁터에 종군으로 했던 모양인데, 에곤 실레의 사망 소식을 듣지도 못했는데, 내가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그 사망 소식을 들었으면은 아주 꼬방신이다, 응?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나 싶은데, 이 얘기를 제가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최성자라는 우리 여성 시인이 있어요. 최성자. Y에게라는 유명한 시가 하나 있는데, 그 Y에게라는 시의 제일 마지막에는 지 사랑했던 사람의 마지막 표현이 개새끼 모니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개새끼 모니저. 근데 실제로는 시의 제목은 Y에게입니다. Y를 위하여. 최성자. 너는 날 버렸지. 이젠 헤어지자고. 너는 날 버렸지. 산속에서 바닷가에서. 나는 날 버렸지. 수술대 위에 다리를 벌리고 누웠을 때 시멘트 지붕을 뚫고 하늘이 보이고 날아가는 새들의 폐벽에 가득한 공기도 보였어. 하나, 둘, 셋, 넷, 다섯도 못 넘기고 지붕도 하늘도 새도 보이지 않고, 그러나 난 죽으면서 보았어. 나와 내 아이가 이 도시의 시궁창 속으로 세월의 자궁 속으로 한없이 흘러들어가던 것을. 그때부터야 나는 이 지상에 한 무덤으로 누워 하늘을 바라고 나의 아이는 하늘을 날아다닌다. 올챙이 꼬리 같은 지느러미를 달고 나쁜 놈들 죽여버리고 말 거야. 늘 내 속에서 다시 낳고야 말 거야. 내 아이는 드센 바람에 불려 지상에 떨어지면 내 무덤 속에서 몇 달간 따스하게 지내다 또다시 떠나가지. 저 차가운 하늘 바다로 올챙이 꼬리 같은 지느러미를 달고. 오 개새끼 못 잊어.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가 너무 이쁘고 그래가지고 나도 이 글을 쓰면 제일 끝에 가가지고 에곤 실레 이 개새끼 못 잊어라고 마지막 결어를 그렇게 개새끼 못 잊어로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프랑스 쪽에 인상파 화가들의 이 얘기를 쭉 한번 살펴보니까 따지고 보면은요, 잡놈 아닌 놈이 한 놈도 없어요. 굉장히 성실한 놈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은 드가입니다. 드가는요, 어릴 적 14살쯤 돼가지고 저 집에서 저 삼촌들하고 같이 살았는 모양인데 엄마가 굉장히 활달한 여자였는데 엄마가 한 이불 밑에서 저거 삼촌하고 뭘 하는 걸 봤어. 그래서 그걸 보고 아주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는 절대로 여자를 가까이 하지는 않아야겠다라고 맹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드가를 꼬시려고 여러 사람들이 한번 굉장히 잘난 여자들 불러가지고 한번 네 한번 꼬셔봐라 해도 아무리 꼬셔도 저거 엄마한테 당한 그게 있어가지고 한 번도 드가는 넘어가지 않고 80몇 살까지 살면서 그대로 살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드가에 대한 거는 나는 글을 쓰고 마지막에 조금 재밌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좀 좋아할까 싶어서 마지막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여자 맛 모르고 지낸 드가 만세, 남자 맛 너무 즐긴 엄마 만세 이래가지고 내 글의 끝을 냈는데 그래서 나는 그것도 난 좋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드가처럼 그냥 여자를 모르고 평생을 지낸다는 거 그것도 좋은 일은 아니고 하나님이 그게 좋은 일이라면 모든 사람들 전부 장가 안 가도록 시집 안 가도록 만들어져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배울 거는 배우고 느낄 것은 느끼는 것이 나는 좋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칸딘스키라는 화가가 있었는데요. 그는 30살 때 법과 경제학을 공부해가지고 교수가 된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모네의 건초돔이라는 그림을 보고 나도 교수 쳐버리고 화가가 돼야 되겠다 이래 싶어가지고 화가가 된 사람인데 그래서 추상화가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그래서 했는데 이 양반도 보면은 대학에서 강의할 때 법률 수강 신청한 안나라는 학생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조금 살았는데 떠나와가지고 부잣집 딸 미술학도와 가브리엘 민트라는 여자를 데리고 동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민트의 아버지 엄마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 부잣집 딸 민트하고 11년을 살았는가 10년을 살았는데 이 사람도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림은 좋은데 그 민트라는 모든 돈과 여행비와 식사비와 모든 것을 다 대준 그를 차버리고 자기가 고향인 러시아로 10년 만에 자기 그림 그리던 화구 포스타칼라고 모든 그 기름 소재 안료 이런 거 다 버리두고 그림도 엄청나게 많이 그렸던 거 그거 다 놔두고 러시아로 떠나가지고 러시아 가가 2달 만에 그 러시아의 장군의 딸 이름이 뭐더라 장군의 딸하고 니나 크는 여자인데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10년 동안 동거를 했던 민트라는 그 처녀는 굉장히 칸딘스키를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한 번만 만나달라고 예글복걸 했지만도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림 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형편없는 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성에 가면은 그 민트 보고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너그 신랑 같은 그 칸딘스키가 누구하고 살고 있노라고 한번 물어볼 그런 작전입니다. 자, 드가 이 얘기는 아까 갔다 샤갈. 샤갈 그림 참 좋죠. 샤갈, 마르크 샤갈인데, 그거는 샤갈은 러시아 출신입니다. 근데 러시아 출신의 샤갈이 어느 날 자기 아는 여자 집에 놀러를 갔는데 그 친구 중에 벨라라는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첫눈에 그만 반했어. 그 벨라라는 여자한테. 그래서 대반 보는 순간에 완전히 빠졌던가 봐요. 근데 그 루바이어트라는 옛날 시인이 사랑은 눈으로 오고 뭐 술은 뭐 입으로 들어오네 하는 시가 있듯이 첫눈에 빠져가지고 뭐 죽고 살고 못했어요. 그래서 나이 차도 조금 있었는데 둘이가 사랑하고 그래서 살았는데 그 벨라라는 여자가 40 가까이 돼서 바이러스에 걸려 죽었어요. 요새 아마 코로나 같은 그런 병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려가지고 남들은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니까 한참 재혼을 해도 한참 있다가 해도 안 되겠나 했는데 무덤에 새풀도 나기 전에 두째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또 살았는데 그 나이는 그 여자 나이가 29살이었는데 그 샤갈의 딸이 그 지가 사랑했던 벨라가 낳는 딸이 이다라는 아가씨인데 그 이다라는 아가씨가 조금 커가 아버지가 너무 혼자 지내는 게 슬프다. 그래서 참 보기도 안 좋다 해가지고 자기가 하우스키퍼로 데리고 와가지고 두 분 살게 했어요. 그때 나이가 샤갈이 58살입니다. 그래서 암수 갈 때가 서로 맞부딪히고 비비다가 보면은 아기가 생기듯이 7년 몸을 부딪다가 보니까 새끼 갈 때가 하나 생겼어요. 아들이 이름을 있었는데 그래서 살다가 그 8년 만에 그 둘째 마누라 동거 여자가 나가버렸어. 왜 나가느냐 하면 사진 찍으러 온 어떤 사진가, 영국의 사진가를 만나가지고 둘이서 손붙잡고 가버렸어. 이거는 옛날에 왜 우리 그런 영화 있었죠. 사진가 클린트 이스트 우드가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 그처럼 그거는 집 나갔고 클린트 이스트 우드는 그 동네에서 그 여자를 꼬시려고 했는데 못 꼬시고 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가 집을 나가버려가지고 또 세 번째 여자를 빚으로 들였는데 그 여자는 영국에서 모자점을 했던 여자였어요. 그래서 39년간을 살았는데 이 샤갈의 그림의 주인이 딸이 이다가 딸이 된 게 아니고 새로 세 번째로 살고 있는 그 여자가 결혼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여자 그 재산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샤갈은 97살에 프랑스에서 고향에 러시아로 가지는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도광희 시인이 샤갈의 김춘수 선생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라는 시를 참 좋아하는데 여호와가 좀 읽어달라고 하니까 뭐 지금 나 눈도 안 마주치는데 자 김춘수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참 멋진 시입니다. 그래서
누가 낭송 잘하는 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샤가르의 마을에 내리는. 자, 내가 읽을까요? 나 도광희 선생님 이러면 참 좋겠네. 샤가르의 마을에는 3월에 눈이 온다. 봄을 바라고 서 있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이 바르르 뜬다. 바르르 뜨는 사나이의 새로 돋은 정맥을 어루만지며 눈은 수천 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샤가르의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3월에 눈이 오면 샤가르의 마을의 짓동만한 겨울 열매들은 다시 올리브빛으로 물이 들고 밤에 안악들은 그해 제일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지핀다. 저는 이 시 중에서 가장 멋지게 표현하고 아름답다는 문장이 밤의 안악들은 그해의 제일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지핀다 하는 요 문장인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 얘기를 이렇게 썼을까 하고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건 이거 차고 좀 줄입시다. 자, 그러면은요, 제가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글을 좀 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왜 글을 쓰기 시작을 했느냐면, 이제 글도 너무 쓰기 싫고 했는데 서울의 어느 잡지사에서 연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쓰기 시작했는데, 나는 뭐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일주일에 한 편씩 써가지고 연재하는 걸 좋아하지 뭐 2달에 한 번씩 연재하고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 잡지사는 2달에 한 번 책이 나오는 데예요.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2년 동안 하자 하는데 뭐 되는 대로 해보시다 하고 말았는데, 한 5번을 하고 6번째 딱 들어갈 때 나는 이거 이래가는 안 되겠다. 내 2달 만에 한 번씩 글 써가 이거는 글이 많이 모이지도 안 하고 싶어가지고 1월부터 시작하면서 글을 써가지고 6개월, 7개월째 한 40여 편을 썼어요. 그래서 40여 편의 재고가 생기니까 또 글 쓰는 사람들은 책을 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책을 낼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어느 회사에서 책을 내주겠다는 연락이 와서 그래서 원고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중에 글을 쓰다가 보니까 아까도 시작하면서 이 얘기 드렸지만도 무슨 테마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테마를 하나 잡아야지 거기에 따른 계속 이 얘기는 중간중간에 다 틀리더라도 그 끌고 나가는 힘이 원동력이 될 텐데,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보고 싶은 사람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글을 쓰자고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보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외국 사람도 좋아, 죽은 사람도 좋아, 살아있는 사람은 별로. 그래서 한국 사람도 좋고, 그래가지고 내가 보고 싶고 내가 평소에 좋아했던 그리운 사람들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글을 쓰자 싶어가지고 그렇게 쓰는 것이 40여 편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글도 쓰기 전에 서문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썼는가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다, 향기로운 일이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도 참 즐거운 일이다. 그리운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이 얼마나 고맙고 반가운 일이 아닌가. 내가 살아가는 기쁨이 당신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아름답고 행복한 일이 아닌가라고 이래 뭐 아주 간단하게 이래 써봤는데, 그래서 시작을 해가지고 하니까 속력도 나기 시작하고 막 글이 갖다 대니까 잘 나가고 그래가지고 금시 한 6개월 만에 한 40여 편을 썼으니까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래 해가지고 빨리 책이라도 한 권 내작해가지고 그 잡지사에 전화를 했어요. 도저히 이래가 안 되겠는데 12월 달로 마감을 한다. 그래서 내한테 이제 더 이상 웅호를 돌라고 하지 마라. 그래 해가 했고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등단하면 뭐 하지만은 글쓰기 시작해가지고 썼는데 처음에는 고향 얘기, 그다음에 뭐 고향 산천 얘기, 그다음에 엄마 얘기, 아버지 얘기, 가족들 얘기를 많이 썼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수필을 쓰기 시작하면은 고향을 떠나지 않고 가족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가족과 고향을 떠나보내려고 하면은 적어도 자기가 책을 한 2권 정도는 내야지 고향을 떠날 수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2권 내도 또 못 떠나가지고 맨날 고향 언저리만 돌아다니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탈피를 해야 돼요. 탈피를 해서 더 멀리 먼 곳을 바라보고 글을 써야 된다고 라는 생각을 해서 이 다른 시나 소설이나 뭐 다른 희곡이나 이런 장르에서 푸대접하는 그 수필이 나는 내 마음속에 굉장히 싫었어요. 싫어가지고 나는 이런 수필을 더 이상 안 쓰고 나는 테마 산문을 써야 되겠다. 언제든지 테마를 하나 정해가지고 쓰면은 고향도 떠날 수 있고 가족도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침 일본에서 나왔던 이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요새는 일본의 식당들도요 굉장히 잘하는 식당은 오마카세 스타일의 식사를 요리를 주문하는 거죠. 요리를 내는데 손님들이 요리를 무엇 시켜 만들어 주세요라고 안 하고 주인이 알아서 식사를 내주고 요리를 내주고 그러는 것을 오마카세 요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신나는 일이다. 오마카세? 그래. 근데 이거 유행하기 시작하니까 음악 쪽에서도요. 청중과 광고에 공연할 음악을 알려주지도 않고 청중들만 모아가지고 자기 그 집행자들이 스스로 곡목을 정해가지고 클래식, 팝, 무슨 파두 아니면은 뭐 샹송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을 오마카세 음악이라고 그런다는 얘기를 신문에 한번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음악의 주방장을 믿고 이 청중들이 무언의 신호로 그거 참 좋다. 클래식만 듣다가 팝도 들어보고 우리 가곡도 들어보고 하듯이 나도 오마카세 문학을 한번 해보겠다. 내가 쓰는 것 중에. 그래서 시작을 했는 것이 금년 들어가지고 한 40여 편을 새로 또 썼어요. 썼는데 그것은 제목이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고 내가 그리운 사람들을 쓰자 싶어가지고 썼어요. 썼는데 내가 이 작업을 시작한 것이 사실은 남들은 인정도 안 할 거고 또 때로는 바다에 물 한 컵 더 붓는다고 바다가 변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바다 자체로서는 물 한 컵 더 부었기 때문에 고만치는 늘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작업이 바다에 물 한 컵 붓는 것이라도 나는 좋다. 그래서 나는 이 길로 가겠다 싶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프랑스의 그 화가들도 보면은요 정형적인 그런
과정을 벗어나 가지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색깔이 보통 사람 눈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색깔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주로 야수파 화가들인데 마음의 눈으로 보이는 색채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얼굴을 붉은색으로 칠하고 하늘이 보통 푸른 색깔인데 하늘을 검게 칠하기도 하고 그게 대표적인 작가가 누구냐 하면은 앙리 마티스라는 미술가였는데 나도 앙리 마티스처럼 내 눈에 보이는 그런 색깔을 칠하듯이 내 문학도 내 멋대로 해보겠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이번 나올 책인데요. 그래서 제가 40몇 편을 출판사에 보내면서 우선 제목만 몇 가지 얘기 한번 해볼게요.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언 그레이 초상, 미국의 가수 톰 웨이츠의 사늘한 여인, 미라보 다리 밑의 아폴리네르, 강릉 보헤미안 커피, 미군 부대 출신 박완서, 벨라폰테의 쿠쿨루 쿠쿠 팔로마, 벤다 빌릴리의 한 줄짜리 깡통 기타, 이런 거를 두서없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남들이 혼란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하면은 더 재미도 있고 안 괜찮겠나 싶어가지고 내가 요 45개의 요 명단을 내가 적어왔어요. 그러고 알람브라 궁전 하는 거 얘기 들어보셨죠? 음악도 있어요. 알람브라 궁전의 추억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전혜린, 알핀 바이올렛 전혜린, 무슨 또 에디트 피아프의 샹송, 엔니오 모리코네의 영화 음악, 엘콘도 파사, 무슨 이런 거를 두서없이 해가지고 나는 내대로는 정리하지만은 남들이 읽어볼 때는 별로 그것이 정리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긴데 나를 문학판에 와서 놀도록 만든 내 친구가 있습니다. 그냥 그 친구가 아니었으면 내가 문학판에 들어가 가지고 놀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아주 신문사 견습 기자가 돼가지고 가가지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신문 기자가 하는 일이 글 쓰는 겁니다. 기사 써가지고 취재해가 글 쓰고 신문 보고 또 근데 문학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신문 기사도 쓰고 집에 가가는 문학적인 글도 쓰고 이제 두 가지를 하려고 하니까는 술 먹어야 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난 그 젊을 때는 술도 많이 마셨는데 그래서 술도 많이 안 먹게 된 게 문학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내 친구 나를 문학판으로 끌어들인 친구 얘기를 하면은 거의 시간이 떨어질런지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얘기를 하려고 주섬주섬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 친구에 대한 이 얘기를 이미 글로 썼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길지만은 그거 한 편 읽고 그 다음에 박인환이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 있죠. 그분 마누라가 왜 되는지 모르죠. 압니까? 박인환의 마누라가 나중에 박인환이가 묵고 댕기던 명동 술집에 나와가지고 됐어요. 그래서 어디 갔나? 이 내가 내 책 뒤에 보면 아주 낡은 책인데 명동이라는 책인데 이렇게 이렇습니다. 여기
나중에 내가 한번 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박인환의 마누라가 술집으로 나오게 된 이야기가 이 책에 있습니다. 이게 내가 몇 년도에 샀는가 하면은 74년 8월 11일 날 샀는데 여기에 이미 이봉구라는 사람이 그걸 썼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를 문학판으로 끌어들인 친구가 내가 대학 3학년과 4학년 동안에 내 집은 하양이라는 시골이었는데 대구에서 60미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차 통학도 좀 하다가 또 가정교사 자리가 있으면 그 취직해가지고 또 가정교사도 좀 하다가 그냥 아주 가난하게 살고 내가 영문과를 다녔는데 돈이 없어서 영어책을 잘 못 샀어요. 영어책은 또 좀 비싸. 근데 그거가 술 먹지 내가 그걸 말라고 손을 씹고 안 샀어. 그랬는데 이제 3학년 초에 이 친구가 서울서 내려와가지고 만났는데 그 친구 만나니까 그렇게 술도 땡기고 좋아요. 그래서 맨날 만나면 술만 마셨어요. 막걸리만 마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인데 그래서 이 친구가 3학년 4학년 동안 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술값은 막걸리 값이지만 몽땅 그 친구가 돈 다 됐어요. 지 친구도 그렇게 부잣집 아들도 아니야. 근데 화라 걱정하지 마라. 내 원고료도 요새 좀 받고 뭐 신문사 그 좀 이래 아마 편집비도 받고 해가지고 우리 막걸리 먹을 그 값은 충분히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또 네 막걸리 먹고 모험 가면 내 잠자리까지 내가 다 정해줄게. 우리 그래 살자. 이래가지고 2년을 많이 버텼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목을 겨울 원두막의 보헤미안이라고 적었어요. 근데 겨울 원두막이 얼마나 추운지 알겠어요. 사방이 전부 문이 열려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 이제 친구 집인데 그 2층에 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길지 싶은데 조금 줄여가지고 내가 그걸 해볼게요. 맨 처음에 시작은 겨울 원두막 보헤미안. 내 가정교사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뭐 갈 데 없으면 이제 그 친구만 내가 도로 댕기다가 어디 아무 데서나 자고 그랬는데 좀 줄여가지고 잠시 읽다가 그 다음에 박인환 얘기 잠시 하고 그래 그만두도록 합시다. 그렁저렁 하다 겨울이 왔다. 친구와 돌체에서 막걸리 마시는 날이 잦았다. 돌체라는 곳이요, 그 막걸리 집이었는데 대구 시청 앞에 동문시장이라는 인데 동문시장 골목에 돌체라는 술집이 있었어요. 근데 돌체라는 술집이 참 아담하고 이쁜데 참 재미있는 게 뭔가 하면은 그 집은 의자와 탁자가 똑같은 거는 하나도 없어요. 다 국어각각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비싼 걸 샀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디서 놀다가 와가지고 그 막걸리 한 잔 마시려고 툭 앉으면은 밑에 바닥까지 궁디가 다 내려가야 돼. 왜? 스프링이 다 날아가 없어져. 그래서 그런 데인데 그래서 돌체에서 막걸리를 마시는 날들이 잦아졌다. 술값은 친구가 몽땅 짊어졌다. 술값은 말이다. 학보사에서 받는 월급과 원고료가 들어오는 대로 조금씩 모아두었으니 걱정할 것 없다. 며 나를 안심시켰다. 하루는 화라. 조금만 기다려봐라. 술 마시는 날 잠자리도 쉽게 해결될 것 같다며 나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가을 한철 우리들은 하룻밤 숙소는 친구 집에서 가까운 고교동창 친구인 이동선이라는 경북대 농대생인데 길가 일본식 주택 2층 다다미 방이었다. 그 방은 여름 원두막이지 겨울 온실은 아니었다. 사방이 모두 창문이었다. 바람이 부는 날은 노래를 부르지 않는 창문은 하나도 없었다. 어떤 놈은 농촌의 탈곡기 소리를 내기도 했고
또 다른 놈은 현악기의 한 종류인 퍼거슨 같은 소리를 냈다. 또 있다. 바람이란 주자의 솜씨가 바뀔 때마다 하이톤으로 부르던 찬송가가 갑자기 엄숙하고 거룩한 저음의 주기도문으로 바뀌기도 했다. 우리는 하룻밤 여인 속인 겨울 원두막에서 들리는 창틀 공연을 다다미 오케스트라라고 불렀다. 겨울 유리창 틈새로 스며드는 매운 바람은 콧등부터 얼어붙게 했다. 예 시조에 나오는 이화의 월백하고 명월은 눈 속에 찬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 호사스러운 고급 서사가 아니 꼽게 느껴질 정도였다. 무거운 소미불이 왜 이렇게 따숩지도 않은지 솜털 공장 주인에게 욕을 걸러붙이고 싶었다. 가난이 소리 지르며 창문 틈새로 비집고 들어오면 행복은 대문 밖으로 걸어나가는 것처럼 나는 가난했고 불행했다. 초저녁부터 마신 술기운은 냉랭한 시린 바람이 죄다 실어가 버렸다. 새벽이 되어 맑은 기운이 돌아오자 갑자기 이정화가 부른 봄비라는 노래를 부르고 싶었다. 이슬비 내리는 길을 걸으며 나 혼자 쓸쓸히 빗방울 소리에 외로운 가슴을 달랠 길 없네. 한없이 적시는 내 눈 위에는 빗방울 떨어져 눈물이 되었나. 한없이 흐르네 봄비 나를 울려주는 봄비. 마음까지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에 봄을 재촉하는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으니 내가 비록 돈은 없어도 꽤 멋있는 사람같이 느껴졌다. 또 세월이 흘렀다. 친구는 군에서 제대하고 청도 어느 중학교에 국어 선생으로 취직을 했다. 나도 ROTC 장교 복무기간을 마치고 빌빌거리며 돌아다니다가 일간신문 수습기자 시험에 겨우 합격하여 견습을 마치고 사회부 기자가 되었다. 예나 지금이나 언론계 봉급복을 투는 10번개 특징이다. 출입처가 정해져 있는 외근 기자의 경우 혼자라는 관행이 있어. 초혼지라는 관행이 옛날에는 그랬어요. 내가 다닐 때는. 고참들이 차지하는 최고 출입처인 대구시청 출입기자가 되었다. 토요일만 되면 청도에서 올라오는 친구를 기다렸다. 이제부터 술값은 내가 낼게. 병아리 기자가 큰소리 치네. 우리는 돌체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급 술집인 사롱과 생맥주집을 드나들었다. 한 세월 전에 내 친구 동선인의 다다미방에서 너무 과하게 마신 막걸리를 창문을 열고 토해내던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술값 걱정을 말고라던 친구가 새삼 그리워진다. 친구의 막내 동생 시인인 원도라는 친구가 25살 먹은 친구가 요절 문인 대열에 합류하고 말았다. 친구는 한밤중에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길래 석양주에 취해 있었지만 달려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친구는 갑작스러운 동생의 죽음 앞에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미혼 청각의 장례는 예나 지금이나 화장한 후 유골 가루를 산천에 뿌리는 것이 관례다. 유골이 나오기를 화장터 창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시인클럽 총무가 굵직한 뼈는 분쇄하지 말고 저희들에게 주시면 친구들끼리 하나씩 나눠 갖겠다고 했다. 주거니의 무릎뼈로 괴나라는 악기를 만들어 고인을 추모하는 인디오들의 발상처럼 천진스럽고 기특하게 느껴져 걸음맞고 내가 대답했다. 친구 형제 두 분과 내가 신발을 신은 채 금호강 아양교 밑 강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 원도라는 시인의 마지막 흔적인 뼈가루를 강물에 띄워보냈다. 강둑으로 올라와 보니 동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전해주지 못한 뼈조각들은 내가 수습하여 한지에 사서 우리 집 캐비넷 안에 넣어두었다. 나중 그 친구의 CD를 묶어 추모 행사를 연다기에 토종 괴나 재료들인 굵은 뼈를 들고 모임에 나갔다. 모두가 떨떠름한 눈치였다. 박고석 화백의 부인은 남편이 보관하라고 건네준 이중섭 화백의 유골가루를 뭔가 싶어 맛을 본 적이 있었다. 거기에 비하면 뼈조각을 겨울 한철 우리 집에서 보관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지. 괴나를 보관하면서 시 한 편을 썼다. 괴나라는 악기는 제가 썼는 시인데 시가 이게 되지도 않았지 싶은데 한번 읽어볼게요. 저 시인이 앉아있는데 이게 되겠나 모르겠다.
괴나란 악기는 인디오들이 죽은 사람의 무릎뼈로 만든 필이다. 이성을 떠나버린 사람이 몹시 그리울 때 부는 슬픔의 악기다. 고향에 들릴 때마다 가슴 속의 괴나를 꺼내 하늘을 향해 분다. 그 소리는 어머니가 듣고 아버지가 듣고 먼저 가버린 친구들이 듣는다. 나 떠난 후에 내 정강이 뼈로 괴나를 만들어 부는 친구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저승 언덕에 앉아 내 뼈 괴나를 내가 부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 친구야, 우리도 마음 깊은 곳에 괴나 하나를 숨겨두자. 너 보고 싶을 때 내가 불고 내 보고 싶을 때 네가 불도록. 자, 이래가지고 이 대전 끝을 냈는데 딱 중간에 하나가 빠진 게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나를 문학관으로 끌어들였는데 어느 날 내한테 전화가 떠 왔어요. 야야, 우리 네 잘하는 투망질로 우리가 피리 잡으러 가가지고 그 찌짐도 좀 해먹고 튀겨도 먹고 그래가지고 막걸리도 좀 먹고 그래가지고 산천에서 하루를 놀자 이런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투망하고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등산을 했기 때문에 산악회 내가 초창기 멤버인데 코페리고 뭐 반하고 뭐 오만 게 다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늘 둘러미고 이제 차에 싣고 이제 갔어요. 나갔는데 그래서 우리 집 막내가 그때 국민학교 뭐 5학년인가 그쯤 됐는데 그 친구를 심부름꾼으로 데리고 그래 갔는데 마침 내가 친하게 지내는 형님 한 분이 MBC에 있었는데 그분이 아침에 전화가 와가지고 느닷없이 어여 친구야 우리 오늘 내가 개다리를 하나 사가지고 갈 테니까 우리가 어디 산천에 나가가지고 개다리 꽈가지고 한번 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왜 그래 하느냐 하면은 내하고 같이 가야지 화력과 그릇과 또 솜씨와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불러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형님 잘 됐습니다. 같이 갑시다 이래가. 그래가지고 같이 갔었어요. 같이 갔는데 그 굉장히 그 피리 새끼들이 많은 그 영천 은혜사 옆 동네인데 그래서 이제 피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배를 따가지고 이제 이 꾸덕꾸덕하게 말으라고 바짝 다른 돌멩이 위에 쭉 늘어놓고 있었는데 우리 집에 막내가 내가 놔둔 그 투망을 들고 몇 번 쳐보더니만은 한 서너 마리씩 잡아와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내가 느낌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옛날에 투망질을 너무너무 잘해가 소문날 정도였는데 내가 투망질을 하고 내가 투망을 이때까지 한 7개인가 8개인가 떨잡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또 내 새끼 저 막내 절마가 또 이걸 또 치고 있는 거 보니까 야 이거는 이 보통 일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 돌아와 가지고 피의 소리라는 글을 한 편 썼어요. 썼는데 그거를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내 친구가 서울로 올라가는데 그거를 원고를 그때는 이제 신문사에서 이제 200자 원고지로 다 이제 글을 썼어요. 그래 그거를 이제 글 쓰는 걸 딱 200자 원고지 한 15장 좀 됐는데 그거를 네 한번 읽어봐라 하면 줬더니만은 지가 한번 읽어보고 제목을 피의 소리는 너무 세다 글로서는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는 강이라고 하자 이래가지고 아버지를 만나는 강이라는 제목으로 고쳐가지고 그 친구 집 뒤에 현대문학이라는 유명한 그 요새도 최고 유명한 잡지인데 그 현대문학에 그걸 갖다 주면서 이거 내 친구가 썼는 건데 언젠가는 이 친구가 이 문학판에 들어올 것 같은데 내가 이번에 좀 빠른 시일에 이걸 좀 내줘라 이래가 왔어요. 근데 84년 11월 달 그게 났었어요. 아버지를 만나는 강이라는 제목으로 넣었는데 그래서 그해 1년 지냈는가 봐요. 그래서 난 그 80 내가 역할을 하고 싶다.
이게 그동안 내가 한 편씩 썼던 글들이 이 안에 다 한 편씩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84년 11월 달에 나온 제일 처음에 나온 아버지를 만나는 강학하는 작품이 여기 실렸어요. 그래서 이게 전부 현대문학에 이때까지 실린 게 14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받고 나니까 아유 얼마나 좋고 그런지 그 내가 평생 생각했던 그 소원이 그 이루어지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참 감격에 감격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뒤에 현대문학에서 맨 뒤에 문인 주소로 크는 거 있어요. 이어도 있어요. 이어도 어디 있을 거예요. 92년 1월 달인가, 이건 나중에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아무 그걸 없었는데 내 이름이 들어가지고 수필가 딱 되고, 우리 집 주소가 딱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현대문학에 이 내 글을 갖다 줘가지고 그렇게 나지 않았으면 내 문학판에 안 들어왔어요. 그대로 신문사에 붙어가지고 뭐 신문 기사나 쓰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친구가 평생토록 대학교 3, 4학년 동안 계속 술사미기 지어줬지. 그러고 나를 문학에 등단을 시켜줬지. 등단? 난 등단한 적은 없어. 그냥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자 이제 그 친구의 이름을 밝히면 안 되겠습니까? 그지? 소설가 김원일입니다. 대구농고 문예반장이었어요. 응? 59년도 대구농고 문예반장이었어요. 김원일 씨. 대구농고 나왔어? 네, 대구농고. 이야, 그럼 좋은 학교 나왔다. 원디는 대구농고 문예반장. 거기 김 그 뭐고 응? 원일이 말고 그것도 있어. 그 이제 그래서 나는 평생을 통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래 지내는데 어제 아래인가 김원일이 문학관이 있어요. 마당 깊은 집이라고 매일신문서 뒤에 거기에서 김원일이 이름을 달고 신인상을 했는데 그 상을 준 그 작품들이 여기 김원일이. 그러고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5분 남았다. 10분쯤 남았네. 자 그다음에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하는데 박인환 시인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또 박인환이가 쓰는 그 가사를 여러분 다 노래 잘 아실 거예요.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근데 이런 그 박인환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은 다 갖고 계시는데 박인환의 마누라가 우회대가 있는지는 아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옛날에 아까 했죠 74년도 8월 11일로 샀던 책인데 이봉구라는 사람이 썼던 명동이라는 단행본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게 술 파는 시인의 아내 해가지고 여기까지 나오고 그 안에 박인환의 아내 이름이 김정숙인데 88살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연도는 2014년 7월 25일 날 돌아가셨는데 여기 보니까 박인환의 마누라가 어떤 고생을 하면서 술집에 명동의 술집에 박인환이가 댕기던 그 단골집에 또 근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박인환 선생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박인환의 아내 너무 그래서 박인화이가 죽고 5, 6년 뒤에 아내가 명동에 나타나가지고 박인화이가 다니던 바 나야가라에 첫 발을 디디고 술을 팔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명동에 사람 단골로 댕기는 이 봉구를 비롯해서 뭐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명동의 비극이다. 인환의 아내가 밤에 꽃이 되었다니 타락인가 허영인가 저승의 인환이가 분노하고 있다. 기왕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은 기왕 우리가 마실 바엔 그 집에 가서 술을 팔아주자. 그 집에 가지 말자. 인환이를 욕되게 한다. 근데 인환이 마누라는 정작 뭐라고 얘기를 했노 하면은 저는 꿋꿋하게 살면서 딸아이 이름이 세화인데 딸아이를 잘 키우겠어요. 딸 세화를 무척 사랑했죠. 세화를 위해 쓴 시를 우리 남편이 쓴 시를 아직도 외우고 있어요. 하는 게 있는데 자, 이게 굉장히 귀한 작품이라 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린 딸에게 박인환. 기총과 포성의 요란함을 받아가면서 너는 세상에 태어났다. 죽음의 세계로 그리하여 너는 잘 울지도 못하고 힘없이 자란다. 엄마는 너를 껴안고 3개월간에 7번이나 이사를 했다. 서울의 비와 눈바람이 섞여 추위가 닥쳐오던 날 너는 입은 옷도 없이 벌거숭이로 화차 위 별을 헤아리면서 남으로 왔다. 나의 어린 딸이여 고통스러워도 예소도 없이 그대로 젖만 먹고 웃으며 자라는 너는 무엇이 그렇게 그리우냐. 너의 호수처럼 푸른 눈 지금 멀리 적을 경멸하러 바늘처럼 가느다란 기계는 간다. 그러나 그림자는 없다. 엄마는 전쟁이 끝나면 너를 호강시킨다 하니 언제 전쟁이 끝날 것이며 나의 어린 딸이여 너는 언제까지나 행복할 것인가. 전쟁이 끝나면 너는 더욱 자라고 우리들이 서울에 남은 집에 돌아갈 적에 너는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계집에 나의 어린 딸이여 너의 고향과 너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그때까지 너에게 알려줄 사람이 살아있을 것인가. 이봉구 명동에서 이렇게 이봉구 선생이 이렇게 박인환을 추억하면서 했고, 그런 박인환의 저는요 제가 젊은 시절부터 박인환 선생의 시도 좋고 살아왔던 그 과정도 너무 없어가 애를 먹었는데도 박인환 선생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학령은 국민학교 4학년밖에 없는데 19살 때까지 서당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문도 배우고 뭐 붓글씨도 좀 배웠는 모양인데 근데 돌아가시기 한 5년 전부터 붓글씨를 자꾸 쓰는데 자꾸 화선지를 사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되고 그래서 화선지를 뭉티기로 사서 갖다 드리고 이랬는데 얼마나 열심히 쓰시는지. 그래서 하루는 이제 글이 조금 익어가길래 엄마 내가 시 한 편 넘겨줄 테니까 엄마가 팔폭병풍으로 하나 만들어 다오. 그래서 그 팔폭병풍의 제목이 목마와 숙녀. 그래서 목마 숙녀는 뭐 다 아시죠?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목마는 주인을 버리고 그저 방울 소리만 울리며 가을 속으로 떠났다. 술병에서 별이 떨어진다. 상심한 별은 내 가슴에 가볍게 부서진다. 그러한 잠시 내가 알던 소녀는 정원의 초목 옆에서 자라고 문학이 죽고 인생이 죽고 사랑의 진리마저 애정의 그림자를 버릴 때 목마를 타는 사랑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세월은 가고 오는 것 한때는 고립을 피하여 시들어가고 이제 우리는 작별하여야 한다. 술병이 바람에 쓰러지는 소리를 들으며 늙은 여류 작가의 눈을 바라다 보아야 한다.
등대에 불이 보이지 않아도 그저 간직한 페시미즘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처량한 목마 소리를 기억하여야 한다. 모든 것이 떠나든 죽든 그저 가슴에 남은 희미한 의식을 붙잡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서러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두 개의 바위 틈을 지나 청춘을 찾은 뱀과 같이 눈을 뜨고 한 잔의 술을 마셔야 한다.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 그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거늘 한탄할 그 무엇이 무서워서 우리는 떠나는 것일까? 목마는 하늘에 있고 방울 소리는 귓전에 철렁거리는데 가을 바람 소리는 내 쓰러진 술병 속에서 목매어 오는데. 자, 기가 막히게 30분 1시간 30분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